우리는 이전 파트에서 검색을 통해 많은 회사들의 공고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같이 볼 내용은 우리가 이 회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를 얻고 또 어떻게 지원하냐입니다. 요즘은 한 회사에 대한 정보는 너무 다양한 채널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예시로 이 회사 중 하나인 핀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젠 익숙한 구글 검색 결과창에서 핀다를 선택해 봤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공고 자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공고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은 얼마나 성의 있게 공고를 써 놓았냐입니다. 공고의 내용과 깊이가 해당 지원자를 대하게 될 회사의 태도와 가치를 대변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이 공고를 바탕으로 회사와 직무에 대해 좀 더 깊게 알아보고 공부하는 부분은 이번 수업이 아닌 다음 수업인 면접 준비 타임 때 좀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고에서 봐야 될 점은 그냥 얼마나 성의 있게 공고를 써놨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회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서는 우리가 흔히 이 회사에 대한 설명과 인재상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회사 홈페이지는 설명과 내용이 자세할수록 좋고, 그리고 회사의 비전이나 회사 속의 자료 등도 자세할수록 좋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회사 멤버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 홈페이지를 잘 참조하면 도대체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뭘 하라는 회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훑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유용한 채널은 잡플래닛입니다. 잡플래닛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잡플래닛은 해당 회사에서 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전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회사의 자체에 대한 리뷰, 그리고 연봉에 대한 후기, 면접 후기, 그다음에 채용 공고 등을 우리가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봐야 하는 부분은 리뷰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웬만한 회사의 리뷰는 잡플래닛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회사의 리뷰 점수는 평균 3.8인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요즘은 회사 차원에서 자체적인 평점 조작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4점, 5점 등의 높은 평점보다도 1점, 2점, 정말 이 회사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나쁜 평점을 준 게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조작인 경우에는 5점, 4점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보자면은 이 회사는 제가 딱 일주일 다니다가 퇴사한 회사입니다. 전반적인 평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리뷰를 자세히 보면은 너무 극과 극으로 평점이 갈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점, 5점, 5점, 1점, 4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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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이런 식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얼마나 평이 극단적으로 엇갈리냐입니다. 회사에 대한 평이 줄곧 일관적이라면은 이 잡플래닛의 리뷰를 신뢰해도 될 만한 수준입니다. 이 회사는 실제로
인사팀에서 직접 잡플래닛 평점 조작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는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유용한 채널은 크레딧 잡입니다. 크레딧 잡에서 유용하게 볼 수 있는 자료는 이직률 대비 퇴직률과 그리고 평균 연봉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직률 대비 퇴직률이 왜 중요하냐면은 정상적인 회사라면은 이직률보다 퇴직률이 더 낮은 게 정상입니다. 한마디로 새로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의 숫자가 더 적은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레딧 잡 또한 몇몇 현 전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서 리뷰를 남겨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사람들은 좋은 회사에 대해서는 평가가 그다지 없습니다. 다만 싫어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그리고 본인이 안 좋은 경험을 한 회사에 대해서는 리뷰를 남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많은 회사일수록 더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예상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평균 연봉은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아니면은 국민연금 기준일 때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한 회사에서 너무 정확하게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균 연봉은 정확합니다. 다만 이건 평균 연봉입니다. 회사에 따라서 평균 연봉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최고 연봉을 받는 스펙트럼의 편차가 클수록 평균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중위 연봉이 더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중위 연봉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평균 연봉으로 유추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은 유용한 채널은 링크드인입니다. 저는 링크드인에서 핀다를 검색했고요. 여기서 이렇게 사람을 검색하면은 밑에 핀다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전에 일했던 사람들의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고 싶은 거는 이전에 근무했던 사람이라면은 얼마나 길게 일을 했었는지 그리고 지금 근무 중인 사람은 대략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면서 이 회사에 대한 대략적인 분위기 그리고 이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사항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유용한 자료는 나이스 신용평가 정보에서 해당 회사의 신용 분석 보고서를 검색해 본 겁니다. 거의 웬만한 회사는 다 나이스에서 신용 분석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물론 약간의 비용은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저는 11,000원 주고 핀다에 대한 신용 분석 보고서를 구매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워치 등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우리 개인의 신용 등급 같이 회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이 회사의 신용 등급을 나타낸 것인데 누구나 그렇겠지만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는 신용 등급도 좋고 그리고 이러한 외부적인 평가도 좋고 그리고 이런 외부적인 평가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체 그리고 당좌 거래 정지, 법정 관리, 소송 이런 것들이 많은 회사일수록 절대적인 평가가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료를 많이 보고 정상적인 회사를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채널로 우리는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거는 극히 일부분이고 저보다 더 똑똑하시고 잘 아시는 여러분께서는 제가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은 채널로 다양한 경로로 더 깊은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구글, 네이버 등의 검색은 너무 당연한 기본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는 좀 더 알겠는데 그럼 이 직무가 뭐 하는 직무인지, 직무가 무엇인지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듣는 질문은 지원하고 싶은 직무가 있는데 이 직무가 계약직이라서 마음에 걸린다입니다. 물론 누구나 다 정규직이 좋은 건 압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파악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 IT 직종의 직장당 평균 근속 기간은 타 업종보다 많이 짧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미국에서 탑 IT 회사들의 평균 근속 연수입니다. 물론 미국의 자료고 한국과는 실정이 많이 다르지만 보통 IT 업계의 흐름과 동향은 한국이 미국을 따라간다 봤을 때 한국도 점점 근속 연수가 짧아질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좋고 누구나 가고 싶어 할 회사인데도 모두 다 평균 근속 연수가 2년을 채 넘기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도 신입사원의 평균 근속 연수는 2.8년으로 상당히 짧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IT에 그리고 신입이면은 통계적으로 어차피 한 회사에서 그다지 오래 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생 고용의 개념이 많이 희석된 요즘에는 첫 회사에서의 고용 계약 형태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듣는 질문은 도대체 이 직무가 뭐 하는 직무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사에서의 직무 또는 job description은 어떠한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공무원처럼 업무의 범위나 깊이가 규격화돼서 정해진 게 아닙니다. 특히 IT 쪽은 직무가 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직무를 영어로 job description 그리고 직함을 영어로 job title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직무나 직함에 대한 정의는 그냥 그 만드는 회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software engineer라는 직함을 가지고 회사 A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하는 직무와 회사 B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하는 직무는 이름만 같고 완전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아예 다른 직함이 같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점은 직무, 즉 job description이 구체적이지 않을수록 아마 내 직무도 구체적이거나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대부분 신입은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들어가서 아무거나 다 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입일수록 공고에 나와 있는 직무와 내가 입사 후에 실제로 하게 될 업무가 100% 일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무 설명과 내가 하게 될 실무가 거리가 많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만 이런 직무에 나와 있는 경력이나 전공 등의 요구사항도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본인이 해당 공고에 나와 있는 직무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하면 안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는 현 단계에서는, 지원 단계에서는 그냥 참조용으로만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무에 대한 파악이 더 중요한 시점이 언제냐면은 우리가 이 직무에 대한 지원에 합격해서 그 다음 절차로 보게 될 면접이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업보다는 다음 면접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방금 보여드린 이런 내용들은 신입의 입장에서는 참조만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신입의 입장에서는 날 부르는 곳이 내가 가야 할 곳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든 어떤 직무든 어떤 고용 형태든, 그리고 웬만하면 어떤 회사든 그냥 날 부르는 회사를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처음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 적어도 5년 이상은 경력을 쌓아야 됩니다. 5년 이상 경력을 쌓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선택권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선택권이라 하면은 어떤 회사가 나을지, 어떤 분야가 나을지, 어떤 장르가 나을지, 어떤 업종이 나올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판단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의 내용은 지금은 신입으로서는 참고만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원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방식은 대부분의 회사는 이메일 지원이 기본이고, 몇몇 회사들은 회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지원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원 양식에서는 대부분 기본적으로 영문 그리고 한글 이력서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수업 때 어떻게 이력서를 쓰는지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수업을 참조하셔서 잘 만든 영문 그리고 한글 이력서만 있으면 이런 공고에 지원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제가 실제로 지원했던 이메일입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간결하게 썼습니다. 그냥 제목, 그리고 제 의사, 사부장급 포지션에 지원합니다. 이력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잘 만든 제 이력서를 첨부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이메일을 길게 쓸 필요가 없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인사 채용자는 지원하는 모든 이메일을 다 끝까지 읽을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읽는 이의 편의성을 위해서 저는 제목도 포지션 이름으로 구분해서 보냈고, 이메일 주소 또한 저는 제가 지난번 수업 때 얘기한 것처럼 장난스럽거나 아마추어 같은 주소 아니고 제 이니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력서 파일입니다. 이렇게만 보내면 됩니다. 더도 덜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밑에 보이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메일을 써서 서류 전형에 합격을 했고, 그리고 다음 밑에 보시게 될 면접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많은 공고에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원 형식 자체에는 그렇게 힘을 많이 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많이 문의를 받는 점은 이렇게 지원하는 공고에 따라서 이력서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 내용은 신입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지원하는 공고의 내용에 따라 바뀌어야 될 이력서 내용은 본인의 이전 경력 중
어느 점을 강조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만 신입은 이전 경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지원하는 공고마다 내용을 수정할 필요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지원 양식과 이력서 변경에 대한 부분에는 힘을 많이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한 이후입니다. 이렇게 100군데 넘게 만약 지원을 하면은 과연 몇 군데나 연락이 올까요? 그건 정말 사람 바이 사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리고 회사 바이 회사입니다. 하나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좌절하면 그냥 거기서 진짜 끝인 겁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에게 컨설팅을 해드리는 입장으로서 웬만하면은 취준 기간은 1년을 안 넘기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뽑는 회사 입장에서 졸업 후 1년 이상 동안 무직이며 취업 활동만 해온 사람은 그냥 솔직히 백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내가 취업을 못했다는 건 딱 한 가지 의미입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만 지원을 하고 갈 수 있는 곳에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실과 이상의 갭이 너무 큰 것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적어도 한두 개의 실무 경력을 가지고 정성 들여서 이력서를 쓰고도 만약 서류 전형도 붙지 못했다면, 면접 기회조차 없었다면 그때가 눈을 낮춰야 할 타이밍입니다. 제가 이번 수업에서 아무리 100군데, 200군데 다 지원해보라고 해도 어차피 여러분의 대부분은 자기가 가고 싶은데, 자기가 원하는데, 그리고 정규직 위주로 지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름 있고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곳에 지원을 했을 겁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날수록 이렇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버려야 합니다. 이 과정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취업이 안 되는 것만큼 큰 스트레스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버텨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저도 취준생이었었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취업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젠간 다 누구나 적절하게 보완과 타협을 거쳐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멘탈 관리입니다. 멘탈은 단순히 지원 과정뿐만 아니라 면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멘탈은 100%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누구나 계속된 거절과 실패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돼 있고 이걸 잘 다루려면 마인드 컨트롤이 엄청 중요합니다. 가장 데미지가 큰 접근은 한두 군데 회사에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지원하고 기대를 부풀리는 겁니다. 이렇게 플랜 B가 없는 올린 접근은 잘 되면 좋지만 안 됐을 때 대비책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받을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감당하기 버거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지원한 회사가 100군데, 200군데라면 이 중 한두 군데는 되겠지라는 마음에 좀 더 느긋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기분의 변화 하나하나가 마인드 컨트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지원 자체는 정성을 들여야지만 결과는 어차피 그냥 안 될 거 한번 넣어본다 라고 가볍게 생각해야 합니다. 실패가 당연한 거라. 어차피 안 될 줄 알고 해보는 거라고 마음을 잡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취업은 로또라 생각하고 1년은 그냥 부모님 눈치와 친구, 선후배들의 이런 조언 섞인 비아냥을 감수할 목적으로 난 딱
1년 동안은 백수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가장 속편한 접근입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결과 하나하나에 가치를 두고 접근한다면 우울증 딱 걸리기 좋은 게 바로 신입의 취업 준비 과정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평생 취업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은 누구에게는 정말 힘들 수도, 또 누구에게는 의외로 너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 바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취업은 노력과 결과가 비례하지도 않고 그 결과가 실력인 경우도 운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건 취업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내가 못 버티면 다른 사람이 더 버티고 다른 사람이 그 기회를 가지고 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오래 버텨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인고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다음 주 수업 때 다루게 될 면접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수업 때는 면접 준비, 면접 과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 수업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정균이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